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60편 주격군은 미추왕의 음병이었나. 유레이사금 14년 이서고국이 금성으로 쳐들어오므로 아군은 크게 군사를 동원하여 방어하였으나 능히 이를 격파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현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서기 297년 금성, 즉 경주로 쳐들어온 이서고국, 즉 이서국이 지금의 경상북도 청도를 기반으로 삼고 있던 소국이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때는 3세기가 거의 끝날 무렵입니다. 이때쯤이면 그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까지 경주의 사로국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지척에 있던 청도 세력은 가만두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봤죠. 그렇다면 과연 청도라는 지역이 사로국에 맞설 만큼 강력한 세력이 존재할 여건이 되었을까요? 경북대 이문기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현재까지 발굴된 고고학적인 자료만 보더라도 상당한 그 유서 깊은 문화 전통이 축적되어 있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동창천이라고 하는 그 낙동강 지류를 끼고 상당히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는 지역이고 해서 아마 국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청도 지역이 금성까지, 그러니까 경주까지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그 사실은 이제 그 미추 이사금의 그 능력을 발휘하는 설화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국사기 이 기록은 사로국과 이서국의 전투를 소개할 목적으로 올려놓은 게 아니라 미추 이사금의 위대성을 드높이기 위해 꾸며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서국이라는 소국과 사로국이 정말로 그런 밀고 밀리는 전투를 벌였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14년 전에 세상을 떠난 미추 이사금과 이 전투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일까요? 그 전쟁의 진행 과정을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장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서국의 군대가 워낙 막강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게냐? 이대로 물러서면 금성을 저들에게 내주게 되고 우리 사로국은 멸망을 하고 말 것이다. 한 명의 병졸만 남더라도 맞서 싸워야 한다. 물러서지 마라.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 싸우도록 하라. 장군, 안 되겠습니다. 적군이 워낙 수가 많고 강성해서 도저히 당해낼 수 없을 것이옵니다. 일단 후퇴를 명하셨다가 여기서 후퇴를 하면 저들이 파죽지세로 밀려와서 대왕마마가 계시는 궁성까지 내어주게 된다는 사실 모르느냐?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다는 말이냐? 장군, 저기를 보십시오. 저쪽에서 이상한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서국 군사 말고 또 다른 군사가 우리를 치겠다고 몰려오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구나. 이 일을 어찌면 좋겠느냐? 장군, 저들은 우리를 치러 온 군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온 군사입니다. 보십시오, 이서국 군사들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우리를 구하러 온 군사들이었어. 근데 저 군사들이 머리에 꽂은 것이 무엇이냐? 나무 이파리 같지 않느냐? 댄잎입니다, 장군. 대나무 잎을 머리에 꽂았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다. 구원군이 나타났으니 그들과 힘을 합쳐서 이서국 군사를 물리쳐야겠다. 돌격하라! 장군, 이서국 군대가 도주하고 있사옵니다. 저기 대나무잎을 꽂은 군사들 때문에
우리가 이겼사옵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해준 무리들이 물러가고 있지 않느냐? 저들이 어디서 온 군사들인지 알아야 대왕마마께 보고를 할 것 아니더냐? 못되느냐? 어서 뒤따라가서 정체를 알아오너라! 벌써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사옵니다, 장군. 대충 이런 줄거리의 이야기입니다. 기록에는 사로국을 구원한 그 군사를 대나무죽, 잎사귀 엽자 주겹군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삼국사기는 물론이고 삼국유사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서고국이 금성으로 쳐들어오므로 아군은 크게 군사를 동원하여 적을 방어하였으나 능히 이를 격파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군사들이 몰려왔는데 그 수요를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았다. 그 군사들은 모두 대나무 잎을 머리에 꽂고서 아군과 함께 적을 격파하였다. 그러나 뒤에 그들이 돌아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와. 대왕마마, 변방 수비대의 전령으로 다녀오는 길에 죽장릉을 들러왔사온데 죽장릉에 대나무 이파리가 무수히 떨어져 쌓여있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아니, 무어라? 죽장릉에 대나무 잎이 수북히 쌓여있더란 말이더냐?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그 주겹군이 머리에 꽂았던 대잎이 틀림없었사옵니다. 그렇다면은 그 주겹군이 미추 이사금의 은병이었다는 말이로구나. 선왕이 보낸 은병들이 나라를 살렸구나. 어떤 사람이 대나무 잎사귀 수만 개가 죽장릉에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하므로 사람들은 이를 일컬어 미추왕이 은병을 내어 도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상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주겹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은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음덕을 쌓다, 조상의 음덕이라고 할 때 쓰는 그 음자로 보면 되겠고, 따라서 은병이란 죽은 미추왕의 혼령이 몰래 보낸 군사쯤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모두 실려있는 주겹군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화는 전체적인 줄거리 면에서 보자면 미추 이사금의 신라 호국신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미추왕의 그 위대성을 강조하는 설화입니다. 다만 그 라이벌로서 다른 세력이 아닌 이서국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이서국이 금성까지 공격해 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서국의 국력이 적어도 신라인들 사이에서는 신라에 버금갈 정도로 국력을 가졌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고, 미추왕은 죽어서도 신라를 지키는 위대한 호국신이었다. 이런 주제의 설화를 만들려고 했을 때 사로국에 쳐들어온 군사를 강력한 군사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찾다 보니 당시 청도에 근거를 두고 있던 이서국이 상당한 세력을 갖춘 소국이어서 이서국 군사가 쳐들어온 것으로 설정했을 것이다. 이문기 교수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고구려사를 탐색할 때 제14대 봉상왕이 학정을 일삼자 국상 창조리가 사냥 나가는 기회를 이용하여 왕을 폐위시킬 거사를 모의하는 장면을 살폈는데 기억나십니까? 국상 창조리는 왕을 따라서 사냥터로 가는 중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와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은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오라고 말하면서 갈대잎을 모자에 꽂으니 여러 사람도 모두 따라서 갈대를 꽂았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 사람들은 조우삽관이라 해서 평소에도 모자에 새의 깃을 꽂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미추왕 설화에 나오는 주겹군도 전쟁 시에 어떤 것을 상징하거나 또는 다른 군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대나무 잎을 꽂았던 건 아닐까요?
군대의 경우 단위 부대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양한 이 표식을 사용을 합니다. 뭐 예컨대 군복의 색깔을 달리하기도 하고 기서의 색깔을 바꾸기도 하고 혹은 이 투구에다가 각종 장식을 달리하기도 하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대나무 잎을 꽂은 군대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했을까? 이거는 좀 저로서는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미추왕이 보낸 군사가 왜 하필이면 대나무 잎을 머리에 꽂은 것으로 나올까요? 전에 미추왕릉의 능호가 대나무 죽자의 죽장릉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미추왕릉에 대나무가 서식하지는 않았을까요? 경북대 주부돈 교수의 얘기입니다. 대를 화살로서 그 대를 사용을 하니까 이거와 뭔가 관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설화적인 것을 가지고 해석을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설화적 해석을 많이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미추왕만 하필이면 대나무 주겹과 관련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지. 지금 그런데 하필이면 가면 미추왕릉으로 지목이 돼 있는 그 무덤 주변에만 대나무가 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보돈 교수가 얘기한 경주의 미추왕릉 역시 그렇게 추정되는 능을 가리킬 뿐이고 그것이 실제 미추왕릉인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주겹군의 존재를 순전히 미추왕을 호국신으로 받들기 위한 설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꾸며 넣었다고 보지 않고 실제로 그런 군사가 나타나서 이서국과 전투를 벌였을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강종훈 교수의 주장을 바탕으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대왕마마, 지금 이소국의 군사들이 구름같이 몰려오고 있사옵니다. 아니 뭐라? 이거 큰일이 아니더니 두 성을 수비하는 우리 군사는 뭐라고 있었단 말이더니. 우리 석시족단의 군사를 다 동원하였고 박시족단의 군사까지 나섰으나 당해내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이런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더니. 대왕마마, 기쁜 소식이옵니다. 아니 넌 전쟁터에서 달려온 전령이 아니더니 무슨 얘긴지 말을 해보라. 우리 군사가 이서국 군사의 공격에 밀려 하마터면 금성을 통째로 내줄 뻔하였는데 그때 마침 지원부대가 도착해 적군을 무찔러 퇴주시켰사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느냐? 잘 됐구나, 잘 됐어. 그런데 그 이서국을 무찌른 군사들은 어디에서 온 군사들이더냐? 실제로 이 귀에 댄잎을 꽂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신라 군사들이죠. 신라 군사들인데 주로 이제 김씨족단에 속해 있는 병력인데 그 당시 경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파견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김천이 될 수도 있고 상주가 될 수도 있고 의성이 될 수도 있고 뭐 대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군데 이제 파병이 됐을 텐데 그중 어느 한 지역을 지키고 있다가 경주가 공경에 빠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급히 경주로 돌아와서 이서국의 반란 세력을 이제 진압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후세에 설화로 만들 때 미추왕이 도와줬다. 강종훈 교수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전쟁에서 후련히 나타나 이서국 군사를 무찌른 구원군은 무슨 홀령이 보낸 은병 같은 존재가 아니라 외지에 파견 나갔던 김씨족단의 군사였다. 달리 말하자면 석시족단 출신의 유레이사금이 이서국의 공격을 받아서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을 때 김씨족단의 군사들이 도와줘서 위기를 모면한 사건인데 훗날 김씨 왕조에서 이 이야기를 미추왕의 설화로 꾸미면서 주겹군이니 은병이니 하는 표현을 집어넣은 것이다. 훗날 김씨 세력이 완전히 왕권을 거머쥘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때 이서국의 침입을 물리친 주축이 김씨 족단의 군사들이었던 것이 계기가 된 것이다. 이때로부터 60여 년 뒤에 내무랑이 즉위하는데 그는 이전의 임금과는 달리 박씨나 석씨 등 다른 씨족의 세력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왕비도 모두 김씨 일색으로 짜여진 것이다. 이서국과의 전쟁을 기화로 김씨가 다른 두 세력을 완전히 눌러이긴 결과이다. 자기 외가나 처가 쪽이 다른 족단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족단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세력을 유지했는데 내무랑 단계 들어가면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친가, 외가, 처가가 모두 김씨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김씨 족단 스스로 다른 족단을 누를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다른 족단이 설사 반대한다 하더라도 힘으로 눌러가지고 자기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하게끔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이서고국의 반란을 미추왕과 관련된 군대가 진압해 준 거.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물론 강종원 교수의 주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미추왕 설화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 대목은 삼국사기에는 없고 삼국유사에만 올라있는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제37대 해공왕 때였다. 유신공의 무덤으로부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다. 회오리 바람 속에서 장군 차림을 한 웬 사람 하나가 좋은 말을 타고 나타났다. 또한 갑옷 차림에 병장기를 갖춘 병사 40여 명이 그를 따라서 축현능으로 갔다. 여기서 유신공의 무덤이라 했는데 죽은 김유신의 무덤을 일컫고 그들이 몰려갔다는 죽현능은 죽장능, 즉 미추왕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삼국통일의 업적을 남기고 100여 년 전에 죽은 김유신이 무덤 속에서 나타나더니 군사를 데리고 미추왕의 무덤으로 갔다는 얘기죠. 조금 뒤에 미추왕의 무덤 속에서는 김유신이 미추왕에게 하소연을 하고 미추왕은 김유신을 달래는 대화가 무덤 밖에까지 새어나옵니다. 그 귀신들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제가 살아서는 신라의 정치를 돕고 환란을 구제하고 나라를 통일한 공로를 세웠으며 비록 죽어서 혼백이 된 뒤에도 나라를 수호하며 재앙을 물리치고 환란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잠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경술년에 제 자손이 죄 없이 사형을 당하였고 임금이나 신하들이 모두 제가 이룬 공적을 생각해주지 않으니 이제 저는 멀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다시는 나라를 위해 애써 근심도 하지 않을 것이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호호, 오직 나와 그대가 이 나라를 수호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을 어찌할 것인가? 그러니 그대는 이전과 다름없이 나라를 위해 힘을 쓰도록 하라. 미추왕이 3번을 청하였으나 다 듣지도 않고 회오리 바람은 그만 돌아갔다. 해공왕이 이 말을 듣고 즉시 사람을 보내 유신공의 무덤에 가서 사과하고 유신공이 평양을 친 후에 세웠던 취선사에 전답을 바치고 명복을 빌었다. 미추왕의 영혼이 아니었더라면 유신공의 노여움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니 미추왕의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이 크고 넓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나라 사람들이 미추왕의 덕을 사모하여 제사를 끊이지 않고 지냈으며 미추왕릉의 지위를 혁거세가 묻힌 오능보다 위로 높여서 큰 대자의 대묘라고 일컬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무덤에서 나온 김유신이 자신의 자손이 죄도 없이 사형을 당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내막은 해공왕을 탐색할 때 자세히 소개하기로 하죠. 주보돈, 이문기 두 교수의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씨는 나중에 가면 내부적으로 또 많이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돼가지고 이럴 때 미추가 왕으로서 김씨 족단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점차적으로 추앙의 대상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령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미추의 능을 오릉이라고 해서 혁거시 원신라 국조묘라고 할 수 있는 혁거시의 능보다도 상위에 두어서 이제 그 제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기록들도 나오는데 해공황대에 오묘제를 개혁을 하면서 오묘제의 첫 자리에 위치한 신주를 시조대왕인 미추왕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지금 김유신과 얽힌 설화도 해공황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씨 왕실의 시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미추왕이 대단히 이 신라 국가를 지키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설화이고 김유신의 혼령이 왜 하필 미추왕의 무덤에 가서 하소연을 했겠습니까? 훗날 신라의 왕권을 김씨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역사의 기록도 그들이 하게 되기 때문에 김씨로서 최초의 신라왕이 되었던 미추 이사금을 죽어서도 나라를 수호하는 위대한 존재로 받들고 싶었겠죠. 그런 과정에서 나온 설화가 바로 유래 이사금 시기에 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대나무 잎 군사, 즉 주겹군 설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래이사금 15년 2월에 금성에 크게 안개가 끼어서 옆 사람도 분간할 수가 없었는데 5일 만에야 날이 개었다. 12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신라의 제15대 임금은 기림 이사금입니다. 기림 이사금은 그 이름을 기립이라고도 한다. 왕은 좁은 이사금의 손자로서 그의 아버지는 이찬 걸숙이었다. 왕은 성품이 너그러워서 사람들이 모두 그 덕을 칭찬하였다. 바로 앞에 제위했던 유래 이사금이 좁은 왕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림 이사금은 유래 이사금의 아들이었을 것 같은데 왜 유래 이사금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할아버지인 좁은 이사금을 들먹여서 그의 손자라고 했을까요?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세력 집단이 지금 박석김 세 개가 공존을 하고 있고 그 각 집단으로 들어가면은 또 유력한 자가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명이 복수로 존재하고 그래서 이 집권국가 체제가 완비되고 난 뒤에 현 왕이 태자를 책봉을 해서 장자로 이렇게 쭉 이어가는 뭐 부득이 장자가 없을 경우 다시 옮겨지는 이런 식의 이론적인 왕위 계승이 아니고 항상 이 능력 있고 유력한 그 왕위 계승 후보군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서 왕위에 오른다. 이게 아마 그 연맹왕국의 그 왕위 계승상의 특징이기도 할 겁니다. 전왕이었던 유래 이사금도 석씨이고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기림 이사금도 석씨입니다. 석씨에서 석씨로 왕권이 이어지는 경우 전왕의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할 것 같지만 초기 신라의 역사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래 이사금이 죽자 석씨 족단 내에서 누구를 왕으로 옹위할 것인지를 놓고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 돌아가신 유래 이사금의 아드님이 당연히 왕위를 이어받아야 순리가 아닙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전왕인 유래사금은 그전 임금의 아들이어서 왕위를 차지했습니까? 그전 임금은 김씨 미추이사금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석씨가 김씨에게 왕위를 양보할 처지여서 그랬지요. 이제는 우리 석씨에서 석씨로 집안끼리 왕위를 주고받게 됐으니까 당연히 선왕의 아드님이 왕권을 이어받아서 아니 그쪽에서 한번 왕을 냈으면 우리 집안에서도 한번 해야지요. 왜 독점하려고 그러시오? 그러니까 사로국의 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크게는 박석김의 세 씨족 간의 경쟁이 벌어지고 또 세부적으로는 각 족단 내부에서 어느 집안 출신을 왕으로 세울 것인지를 놓고 경쟁을 했겠죠. 그래서 기림 이사금은 전왕인 유래 이사금의 아들이 아닌 조카들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문기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시조묘에 제사도 올렸으니 이제 대소신료들 앞에서 앞으로 짐을 도와 정사를 이끌어 나갈 중신을 발표하겠노라. 장흔을 이찬으로 삼을 것이며 더불어 내외 병마사를 겸하게 할 것이니 그리 알고 국사에 협조하도록 하라. 알겠는가? 대왕마마, 외국에서 친선 사절단이 도착하여 우리와 화친을 맺자고 제의해왔사옵니다. 뭐라? 외국에서 화친 사절이 왔다는 말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좋다. 모처럼 중신들이 모두 모였으니 그 사신을 이리 들라 하라. 예, 대왕마마. 왜 사신은 안으로 들라? 기림 이사금은 왜국이 사신을 파견하자 그에 화답해서 화친 사절을 외에 보낸 것으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당시 사로국에 화친 사절을 보냈다는 외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문기 교수의 얘기입니다. 당시 일본의 그 상황도 집권국가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때로는 약탈하러 오는 외구 집단이 있는가 하면은 개중에는 또 신라와 교섭을 요구하는 그런 집단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전부 신라가 역사를 기록하면서 외로 통일해서 기록했을 뿐이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서로 그 약탈하고 전쟁을 하고 토벌 대상으로 삼는 집단도 있을 수 있고, 개중에는 신라와 또 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집단도 있는. 당시 일본 열도에 여러 세력들이 군흥할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외와 화친을 했다고 했으나 일본 열도를 통합한 세력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많은 세력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기림 이사금 시기에 신라가 북방 세력과 어떤 관련을 맺었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기림 이사금 3년 2월에 왕은 비열홀에 순행하여 친히 고령자와 빈민들을 위문하고 처지에 따라 곡식을 하사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또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 소개한 내용 중에서 유래 이사금이 순행했다는 비열홀은 지금의 함경남도 안변군입니다. 당시의 사로국은 경상북도 북부 지역마저도 영향권에 두지 못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인데 함경도의 안변이 사로국의 영토였다는 것은 터무니가 없다는 얘기죠. 위치상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것은 동북 변경 지역까지 아마 순행을 나갔다라는 정도로 이보다 훨씬 뒤인 소지마리간대의 영주 지역에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또 영주 지역에는 바로 그 시기 무렵에 고구려식 고분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기림 이사금대에 안변까지 올라갔다. 이건 너무 멀리 간 것이죠. 아마 동북 변경 어느 지역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해 3월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도 보입니다. 유래 이사금은 제위 3년 2월에 우두주에 이르러 태백산에 망제를 지냈다. 우두주는 지금의 춘천입니다. 그리고 태백산은 정황상 지금의 강원도 태백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 지역을 신라가 확보한 것은 진흥왕 때에 바로 그 거칠부 등 팔장군이 성왕과 동맹을 맺고 한강 하류역은 백제가, 상류역은 신라가 차지하던 그 시기에 바로 신라의 영역으로 처음으로 들어오는 곳인데 거기까지 가서 태백산에 망제를 지냈다. 이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아마 역시 이것도 춘천이 결국은 중령로이거든요. 비열홀이 이 동해안로라고 하면은 우두주는 춘천은 결국은 중령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사로국 북방의 국경지대를 순항하면서 민심을 살폈던 것을 후대 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이문기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주보돈 교수는 소머리의 형상을 닮은 우두산이나 우두봉이라는 지명은 경상북도에도 여러 군데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후대 사가들이 일단 춘천을 연상하고 태백산을 연결시켜서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뒷날에 큰 도읍으로서 성장하는 것은 춘천이 맞는데, 그러나 그 전에 조그만 그 고을, 마을, 이런 지역들을 산과 관련해 가지고 우두라고 하는 지명도 참 많습니다. 여기 그 영남 일원에도 우두라고 하는 지명이 많아 가지고 여기에 그 우두주에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는 막 춘천을 의식해 가지고 그렇게 또 태백산도 나오니까 의식한 표현인 건 틀림이 없는데, 아직까지 이쪽 지역에 이 신라 영령으로 포섭이 되었다. 그래서 신라왕이 행차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 후대적인 부해가 있는 표현이라고 봐야 옳을 것 같아요. 이왕 사로구의 북방 관련 기록을 검토한 김에 기림 이사금 시기에 나타난 엉뚱한 기록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림 이사금이 태백산에 망제를 지낼 때 낭낭과 대방 양국이 귀순하여 신라에 복속하였다. 한 군현인 낭낭과 대방은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에 존재했고 그들을 멸망시킨 쪽은 고구려의 미천왕이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런데 경주에 근거를 두고 있던 사로국의 왕에게 낭낭 대방이 제발로 찾아와서 귀순하고 나라를 바쳤다는 기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지역에 나아갔다라고 순행을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교통로의 개척은 신라 이 지배자 집단의 선진 문물을 보유한 중국 군현에 대한 일종의 이 교섭의 열망, 이런 게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낭낭 대방 양국이 귀순해서 복속하였다라고 하는 기사는 신라 왕실의 낭낭 대방과의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교섭 내지 교역, 그런 열망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낭낭과 대방 등 북방 선진 세력과 활발하게 교섭을 했으면 하는 열망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문기 교수의 견해가 그렇고, 일각에서는 낭낭과 대방의 그 잔존 세력, 이제 그 요쪽이 이제 낭낭 대방에서 떨어져 나왔던 세력으로서 이제 그 동해안 북부 지역에 있던 그런 세력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어떤 경우는 그와는 상관없이 막연하게 북쪽 지역에 있던 그런 세력을 지칭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낭낭 황해도 평안도에 있던 낭낭 그다음에 대방이다, 이렇게 보고 이해를 할 수는 없죠. 강원도 쪽 해안지대에 있던 작은 세력 중에서 예전에 낭낭이나 대방의 영향권 아래 있다가 떨어져 나온 세력들이 사로국에 복속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겠느냐. 주보돈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삼국사기 기림 이사금조에서 또 하나 분석해 볼 대목이 바로 국호와 관련된 기록입니다. 기림 이사금 10년에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불렀다. 지금까지 우리는 초기 신라의 국호를 사로국이라 칭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림 이사금 10년, 서력으로는 307년에 나라 이름을 신라로 부르기로 했다는 기록을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사로국이라는 국호를 버리고 신라로 칭하면 될까요? 어떤 나라의 이름이 새로 등장해서 대내외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텐데, 어느 시기에 국호를 신라라고 정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일사불란하게 국호가 달라질까요? 신라라고 하는 국호가 이 시기에 여러 국호 중에 하나로 등장했다고 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로, 실로, 사라, 신라,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원래의 아마 그 발음은 다 똑같았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나중에 신라라고 하는 것을 덕업일신 망나사방이라고 하는 아주 그 미사역으로 수식을 해서 신라라고 하는 국호를 지정왕대 확정하는데,
그와 같은 유래가 되는 국호가 아마 등장을 했다라는 의미로 보면 어떨까? 이문기 교수의 얘기를 보충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때로부터 200년쯤 뒤에 해당하는 서기 503년 지증왕 때의 삼국사기 한 대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증왕 4년 10월에 군신들이 말하였다. 대왕마마, 시조께서 우리나라를 창업한 이래로 국호를 확정하지 아니하여 혹은 사라라 칭하고 혹은 사로라 칭하고 혹은 신라라고 칭하였으니 신등이 생각하기에는 새로울 신자는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이었고 라자는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국호를 신라로 부름이 옳겠사옵니다. 군신들이 이렇게 말하자 왕은 그 말을 좇아서 그대로 정하였다. 그러니까 지증왕 4년, 서기로는 503년에 신라를 정식 국호로 취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200년이나 앞선 기림 이사금 때 신라를 국호로 정했다는 얘기는 또 무엇일까요? 국호라고 하는 것이 신라로 정착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그 유래를 따져 올라가면 언제부터일까? 처음 신라라고 하는 말을 국호로서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는 아마 그와 관련해서 추적을 해보면 이 기림 이사금대가 아주 주목이 되고, 대신에 국호라고 하는 것이 대외적인 표방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은 뭔가 이 시기에 국가 체제의 발전이나 진전이 있었던 시기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거론했듯이 나라의 이름이 정착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일 기림 이사금 때 처음으로 신라라는 국호가 등장했다면 이후부터는 신라, 사라, 사로 같은 이름들이 섞여서 쓰이다가 지증왕 때에 이르러서 신라로 확정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기림 이사금 시기인 서기 307년에 나라 이름을 신라로 정했다 했는데 광개토 왕릉 비문을 보면 그 100년쯤 뒤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고 이래로 신라의 매금이 몸소 내조하여 섬긴 적이 없더니 광기토 왕에 이르러 신라의 매금이 가복을 이끌고 와서 허리 굽혀 조공을 청하였다. 서기 307년에 나라 이름을 신라로 부르기로 했으니까 100년쯤 뒤의 상황을 기록한 광개토 왕릉 비문에 신라로 기록한 것은 자연스럽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다시 100년 혹은 200여 년이 지난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영일 냉수리 비문을 보면 신라라는 국호는 보이지 않고 사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신라, 사라, 사로 등의 국호가 수백 년 동안 함께 쓰였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사로국이나 신라국이라는 국호를 섞어서 함께 사용했다면 그 의미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떨 때 사로라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신라라고 불렀을까요? 주보돈 교수의 견해를 소개합니다. 광개토왕릉 비문에 보면 사로라고 표현이 안 보이고 신라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는데, 요 신라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틀린 겁니다. 사로라고 했을 때는 경주 지역만을 지칭하는 이런 개념이고, 신라라고 했을 때는 경주를 포함해 가지고 이제 외곽지대에 있는 정치 세력까지도 포괄하는 보다 광역의 개념이죠. 사로라고 하는 것은 협의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신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의의 개념을, 광의의 영역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을 지칭하기 때문에 병존이 되더라도, 병용이 됐습니다. 오래도록 병용이 되더라도 개념이 전혀 다른 거죠. 사로는 경주 지역만을 지칭해서 부르는 협의의 개념이고, 신라는 사로국이 영향을 미치는 진안 연맹체 전체를 일컬을 때 쓰던 호칭이라는 얘기입니다. 왜구가 침략하여 위기에 처했을 때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군사를 파견하여 도와주었던 나라는 경주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경주를 포함한 진안 연맹체 전체였기 때문에 광개토 왕릉 비문에 사로가 아니라 신라라고 새긴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로국으로도 불리고 신라국으로도 불리다가
지증왕대에 이르러서 신라국으로 통일되면서 그 전부터 사용되던 신라라는 국호에다 덕업이 날로 새로워지고 주변 지역 모두를 망라한다는 유교의 고상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죠. 원문 그대로 소개하자면 덕업일신 망라사방이 됩니다. 사실은 이 표현은 처음으로 신라라고 하는 국호를 만들었다는 개념이 아니고 원래 그 전에 신라라고 하는 국호가 어떻게 만들어진 그 국호에다가 유교식의 그 표현을 갖다가 덧붙여서 이제 해석을 해서 우리는 새롭게 출범한다라고 하는 어떤 선포랄지 그런 걸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간혹 가다가 지정왕대에 비로소 신라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했다. 지정왕 그 3년에 국호를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 광개토학능비에 신라라고 하는 국호가 이미 나오고 있고 요 기림왕 10년조의 기사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기림 이사금 10년부터는 사로라는 국호와 더불어서 신라라는 국호도 함께 쓰였다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 역사를 찾아서 프로그램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사용해오던 사로국이라는 표현 대신에 신라 혹은 신라국이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이사금 13년 5월에 왕이 병환으로 여러 날 누워 있었으므로 내외 감옥의 죄수들을 풀어주었다. 6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신라의 16대 임금은 흐레 이사금입니다. 삼국사기에 소개된 즉위 관련 기록을 들춰볼까요? 흐레 이사금이 즉위하였다. 그는 내해왕의 손자이고 아버지는 우로 각간이며 어머니는 명완 부인으로서 조분왕의 딸이다. 우로는 임금을 섬김에 공이 있어서 여러 번 사불한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인 흐레의 용모가 남달리 수려하고 정신과 담력이 명철하고 민첩하여 모든 일을 처결함이 뛰어남을 보고 대신들은 그 아이를 일컬어 집안을 일으킬 사람은 반드시 이 아이일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았다. 이전에 좁은 이사금 시기에 신라사를 탐색할 때 처음으로 서불안이라는 벼슬에 오른 우로가 왕성한 정복 활동을 벌였던 업적을 소개한 바 있고 이어서 첨예 이사금 때 외인들에게 붙잡혀서 화형당했다는 내용을 우로 열전의 내용을 곁들여서 소개해드렸죠. 삼국사기에 의하면 우로가 죽은 때는 첨예 이사금 3년, 서기로는 249년이 됩니다. 우로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 흐레가 어린 아이라고 하였으니 일단 5살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흐레 이사금은 서기 310년에 즉위한 걸로 돼 있으니 만 61세의 왕위에 오른 셈이죠. 그런데 그는 47년간 왕위에 있다가 서기 356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만으로 치더라도 108살까지 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일 가계를 믿는다면 연대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그 신라 왕실 그 제위 연간의 연대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이제 줄이려고 하는 그런 유력한 근거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반면에 우로가 허례를 낳고서 자기 가문을 일으킬 인물은 이제 허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마치 예견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기록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합리적으로 참 해석이 안 되는 이것도 한 부분입니다. 기년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평균 수명이 훨씬 길어진 지금도 100살을 넘겨 살기가 어려운데 고대 국가 시기에 108년을 살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신라의 역사를 억지로 더 늘리려다 보니까 흐레 이사금의 재위 연도가 그렇게 길어진 것 아니냐? 특히 일본 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문기 교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석시계 중에서 이 우로의 계통인 유능하고 유력한 후보자가 있었고 그 후보자였던 흘해가 기림이 아들이 없이 죽자 유력자라서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흘해 이사금은 기록처럼 우로와 부자관계라고 보기에는 연령상으로도 비합리적이고 아마 석씨 집단 내에 유력한 계보였던 우로계의 대표자로서 왕위에 올랐다. 석씨족단 내에서도 여러 갈래의 가문이 있었을 텐데 서구로가 죽고 나서 그의 가문은 일시적으로 쇠락의 길을 걸었거나 다시 권세를 회복하여 기림 이사금이 죽었을 무렵에는 왕을 배출할 만큼 유력한 세력으로 대두되었고 흐레가 우로의 가문을 대표해서 왕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흐레는 우로의 아들이라기보다는 그의 손자이거나 혹은 친손자는 아니더라도 손자뻘에 속하는 우로의 후손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흐레 이사금을 우로의 아들이라고 기록한 것은 진짜 아들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석씨족단의 여러 집안 중에서 서구로 가문의 후손으로 봐야 한다. 이런 얘기죠.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까요? 기림왕이 돌아가시자 군신들이 의논한 끝에 흐레는 어려서부터 나이 든 사람이 갖출 수 있는 덕을 지녔다고 하여 드디어 그를 받들어 임금으로 세웠다. 죽은 기림 이사금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흐레를 왕위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신라의 기록을 보면 왕이 죽었을 때 그에게 아들이 없어서 사위나 동생이나 심지어는 전혀 성씨가 다른 인물에게 왕위가 부여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초기 신라의 임금들은 자녀 생산 능력이 모자랐을까요? 왜 걸핏하면 아들이 없었다고 나올까요?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뭐 요보다 조금 뒤지만은 소지왕의 경우 아들이 있는데 지정왕이 이제 그 나이도 많고 이러면서 이제 그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뭔가 정쟁이 이렇게 바탕에 깔린 거죠. 그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는 그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왕이 없어가지고 올랐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해서 그 있던 그 부분을 이제 말살을 한 거죠. 정말 아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권을 둘러싸고 박석김의 세 족단 사이에 혹은 같은 시족 안에 또 다른 소규모 가문 세력끼리 한바탕 소용돌이가 벌어졌는데 나중에 역사 기록으로 남기면서 선왕에게 아들이 없어서 나라 사람들이 능력 있는 아무개를 임금으로 옹위하였다. 이런 식으로 미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는 들으라. 예, 대왕마마. 짐이 그대를 아찬으로 임명하고 내외 병마사를 겸하도록 할 것이니 짐을 도와 국정을 살피도록 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대왕마마를 중심으로 받들겠사옵니다. 흐레 이사금은 즉위하자마자 금리라는 사람을 아찬으로 삼아서 국정에 중요한 임무를 맡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찬은 훗날 체계화된 신라의 17관등을 기준으로 할 때 제6등급에 해당합니다. 상위 관등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높은 직위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금리는 아찬이라는 벼슬을 얻은 대가로 왕실을 위해서 큰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왕마마, 지금 외국의 사신이 객관에 도착해 있사온데 외왕이 우리 신라 왕실에 자기 아들의 혼인을 청하는 서찰을 보내왔사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신라 왕실의 처녀를 외국 왕자의 신부감으로 보내달라 이런 내용이 아니냐?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달리 말하면 우리 신라 왕실의 여자를 볼모로 달라는 얘기가 아니더냐? 그러하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저들의 혼인 동맹 제의를 거절하심이 옳을 줄 사료되옵니다. 지금 우리 왕실에 마땅히 보낼 만한 처녀가 없기도 하고. 간단히 결정할 문제가 아닐 것이다. 아찬 금리의 생각은 어떠한가? 우리 신라가 세력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왜국이옵니다. 저들의 혼인동맹 제의를 받아들여서 양국이 화친할 수 있다면 커다란 근심 하나를 더는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아찬 금리의 말이 일리가 있다. 하면 누구의 여식을 외국 왕실에 보냈으면 좋겠느냐? 앞으로 여러 중신들과 의논해서 물색을 해야 할 것이옵니다. 대왕마마, 금리는 이번에 대왕마마께 발탁되어서 아찬이라는 벼슬을 얻었고 또한 외국과의 혼인 동맹에도 적극적이니 고민하실 필요 없이 아찬 금리의 딸을 외국 왕실에 보내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오, 그래. 금리에게 홍기에 이른 여식이 있는가? 예, 대왕마마. 신에게 딸이 하나 있긴 하옵니다만 망설일 건 무엇 있나? 비록 왜곡이라고는 하나 유력한 왕자를 사위로 맞이하게 되었으니 그 안이 영광인가? 대왕마마, 아찬 금리의 딸을 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신라에서는 아찬 금리의 딸을 외국 왕실에 보내 혼인 동맹을 맺게 됩니다.